귀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사람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사회적 고립에 내몰리게 되죠. 그런 베토벤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준 친구는 자연이었습니다.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은 자연의 품에 깃들 때 편안함을 느낀다. 나만큼 시골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숲, 나무 아래, 덤불, 풀 사이, 바위 주변을 산책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자연은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속 메아리를 공명해 준다. 이렇게 빈 도심을 떠나서 시골에서 만날 수 있던 자연은 베토벤의 모든 고통, 청각 상실의 절망을 잊고 마음을 치유하는 그리고 예술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은 교향곡 5번 운명과 같은 날 세상에 처음 공개가 되는데요. 초연이 이뤄지는데요. 1808년 12월 22일 테아터 안데어 윈에서 베토벤이 직접 포디움에 올라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게 됩니다. 교향곡 6번은 교향곡 5번과 일란성 쌍둥이와 같아요. 같은 시기 1808년에 작곡이 됐고 또 같은 인물에게 헌정이 됐습니다. 베토벤을 후원했던 라주mov스키 백작과 로코비치 왕자에게 헌정이 됐고요. 그리고 1808년 12월 20일 같은 날 초연이 됐죠. 그런데 두 교향곡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향곡 5번이 짧은 동기로 분해하고 해체해서 다양하게 변형하고 조합하면서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린다면 교향곡 6번 전원은 이렇게 자연의 음향, 숲의 소리, 시냇물, 새소리, 그리고 특정한 감정, 시골에 도착했을 때, 자연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유쾌하고 편안한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곡 6번 전원은 명백한 표제 음악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직접 전원, 파스토랄이라는 제목을 이 6번째 교향곡에 붙여요. 그리고 교향곡의 통상적인 악장이 원래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교향곡 6번 전원에선 독특하게 5악장으로 구성을 시킵니다. 모든 악장에 각각의 부제를 달았어요. 그 시골 자연의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감정을 설정한 거죠. 이 전원, 파스토랄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제목입니다. 굉장히 드문 예인데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 작품의 제목 상당수는 예컨대 월광, 운명, 열정, 템페스트 같은 제목들은 보통은 출판사가 홍보를 위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비평가의 리뷰에서 의뢰했거든요. 베토벤은 작곡 의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청중이 직접 스스로 음악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6번째 교향곡은 초연, 출판 때부터 제목, 파스토랄을 적시해요. 그리고 악장마다 거의 해설에 가까운 제목을 아주 친절하게 붙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1악장은 시골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유쾌한 감정, 2악장은 시냇가의 풍경, 3악장은 시골 사람들의 활기찬 모임, 4악장은 천둥과 폭풍, 또 5악장은 목동의 노래, 폭풍이 지나간 후 느끼는 기쁨과 감사. 이런 제목들을 각 악장별로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해설하듯이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토벤이 자연의 음향을 단순히 흉내내려고 했냐? 아닙니다. 베토벤은 싸구려 묘사 음악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 대신 시골의 자연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연을 경험하면서 마주하는 그런 감정들을 다채롭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이렇게 말해요. 시골 생활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아무런 해설 없어도 이 교향곡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향곡은 F장조, 바장조의 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 작곡가들이 목가적인 전원, 자연이나 시골을 표현하고 싶을 때 선호하는 조성인데요. 그리고 대개
교향곡의 표준은 4개의 악장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향곡은 독특하게도 5개의 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9개 교향곡 중에서 유일해요. 그리고 3악장, 4악장, 5악장이 악장 사이에 여백 없이 쉼 없이 이어서 아타카로 연주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1악장에선 시골에 도착했을 때 깨어나는 행복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제 선율은 꽤 호흡이 길고 차분해요. 천천히 싹을 틔우면서 발화하면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곡과 같은 날에 초연된 운명교향곡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운명 모티브는 단 4개의 음으로 짧게 압축되어 있었잖아요. 그 운명교향곡과는 판이하게 다른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전개부에서도 격렬한 순간 없이 드넓고 편안한 악상이 펼쳐집니다. 불협화음은 절제됐고요. 화성의 변화도 느슨해요. 청중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같은 날에 초연된 교향곡 운명과는 사뭇 대조되는 면인 거죠. 2악장 시냇가의 풍경에선 이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묘사적인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목관악기군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숲속의 새소리와 연결이 돼요. 특히 이 코다 마무리 부분에서 오케스트라 관현악 다른 부분들이 멈추고 마치 카덴자처럼 목관악기들이 단독으로 등장을 하면서 다양한 새소리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플룻은 나이팅게일, 또 오보에는 메추라기, 클라리넷은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베토벤은 이 곡을 작곡할 시기에 청력 이상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귓병이 악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이마만큼 숲의 사운드를 생생하게 독특하게 구현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악보를 옮겨 적는 필사자에게 이 베토벤이 새들의 이름을 빼먹지 말라고 반드시 표기하려고 별도로 요청을 할 정도로 이 새소리는 2악장에서 중요합니다. 3악장에선 시골 사람들의 즐거운 모임이 펼쳐집니다. 시골 마을의 선술집에 민속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스트리아 농민들의 투박한 민속춤이 떠들썩하고 활기 넘치게 펼쳐지고요. 이 3악장에서 귀족보다는 서민 문화에 이끌렸던 그 베토벤의 사회적 성향을 엿볼 수 있죠. 4악장에선 천둥과 폭풍이 출현합니다. 베토벤은 시골을 산책하면서 이 소나기, 폭풍우를 자주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현악기군의 피아니스모가 스타카토로 빗방울을 흩뿌리고 또 트레몰로로 긴장을 일으키면서 번쩍, 번개가 출현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 부분에선 피콜로, 트럼본, 트럼펫, 팀파니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면 팀파니는 천둥을, 또 피콜로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를, 그리고 트럼본은 클라이막스에서 으르렁거리는 폭우를 표현하게 됩니다. 마무리의 이름은요, 그 폭풍우가 고요해지면서 그러니까 금관과 팀파니가 물러나고 목관악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목관의 새소리가 묘사가 되면서 햇살,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밝은 악상으로 마무리가 되죠. 5악장은 목동의 노래입니다. 폭풍이 물러나고 구름이 걷히면서 신께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목동들이 양떼를 부르면서 요들송을 노래 부릅니다. 여기에서 특히 전원의 조성인 F장조가 그 찬란한 햇살처럼 음악의 다양한 스펙트럼, 프리즘을 펼쳐내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만났습니다. 베토벤은 자연, 생명의 음향을 음표로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학자인 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의 다른 작곡가들도 베토벤처럼 목가적인 주제로 표제음악을 작곡했지만 그 누구도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만큼 예술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연과 시골, 그리고 산책을 사랑했던 작곡가 베토벤. 여러분도 이 베토벤의 자연 예찬 교향곡을 감상하면서 정신의 신선한 숨통을 틔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